남편 이승겸이 데려온 첫 미화가 안방을 꿰차고 앉아 밥상을 뒤엎으며 온갖 패악을 부렸습니다. 급기야 몸집이 넉넉한 며느리 우추월에게 제 발까지 주물러 달라며 생떼를 썼는데 이 며느리가 무쇠 같은 소나기로 발바닥을 그대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미화는 콧물, 눈물 다 짜내며 엉엉 울어댔고 그 뒤로는 우추월이 손만 들어도 사색이 되어 겁을 먹었지요. 그런데 유일한 아군이었던 시어머니 백현양이 돌변하여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여담의 이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던 거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도 일대에서 소금과 비단을 손에 쥐고 흔들던 대상인 바로 우추월의 아버지 우만금이었습니다. 한창 때는 포구마다 그 집안의 깃발이 드높이 휘날렸고 장날이면 우만금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고개를 조아리는 시정대중이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우만금이 갑작스럽게 풍을 맞아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거대했던 상단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서파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고 창고마다 빼곡하게 쌓여있던 비단 꾸러미와 소금 가마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사람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거상의 막내딸 우추월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때에 묻은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같은 고을에 허바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바탐의 댁이라 하면 한때 사또도 안부를 물었을 만큼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형편없기 그지없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로는 거미줄이 늘어지고 곳간 문짝은 삐걱거리는 소리만 요란했지. 막상 열어보면 쥐 한 마리 먹을 게 없어 이미 야반도주한 지 오래였던 겁니다. 그래도 허바탐은 갓을 비뚤어지게 쓰면서도 우리 허씨 가문은 3대가 양반이니라 하며 목에 힘을 빳빳이 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허바탐의 귀에 거상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남의 불행에 혀를 끌끌 찼겠지만 이 영감은 달랐습니다. 눈알이 번뜩이더니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던 것이죠. 허바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상이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그 정도 큰 살림을 굴리던 집안이 어딘가에 비자금을 숨겨두지 않았겠느냐는 속셈이었습니다. 딸을 며느리로 들이면 그 숨겨둔 재물이 허씨 집안으로 굴러 들어올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허바탐이 두 손을 비비며 혼사를 밀어붙이자 우추월 쪽에서는 거절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으니 양반 가문의 며느리라는 자리가 당장은 지붕이라도 되어주는 셈이었지요. 그렇게 혼례가 졸속으로 치러졌고 우추월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허바탐의 대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바탐이 대문 앞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순간 이 영감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우추월의 체구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뚝은 웬만한 장정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었으며 키도 훌쩍 커서 대문의 상인방의 머리를 부딪힐 뻔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당에 흙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났으니 허바탐이 상상했던 보따리 가득 폐물을 짊어진 가냘픈 규수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허바탐이 며느리의 보따리를 낚아채듯 빼앗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빛바랜 저고리 한 벌과 이가 빠진 빛 하나뿐이었습니다. 허바탐의 콧구멍이 벌름거리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각끈을 부들부들 잡아 비틀었습니다. 허바탐이 대청 위에서 지팡이를 쾅쾅 내리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 큰 상단을 굴리던 집구석이 고작 이런 보따리 하나가 전부란 말이냐?
우추얼은 시아버지의 그 서슬퍼런 호통에도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시아버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여인네라면 기가 죽어 눈물부터 쏟았을 터인데 이 며느리는 배짱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 이승겸이라는 자를 처음 마주한 자리도 가관이었습니다. 이승겸은 허우대만 번듯하게 생겼을 뿐 속은 텅 빈 자루 같은 사내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오기는커녕 저작거리 기방에서 술을 퍼마시다 새벽녘에야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승겸이 신방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고 들어서더니 촛불 아래 앉아있는 우추얼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승겸이 벽에 기대 앉아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씹으며 내뱉었습니다. 허밥만 축내게 생겼구먼. 곶간에 쌀 한 톨 없는 집에 저 덩치를 어찌 먹여 살린단 말이야. 그 말을 내뱉고는 이불을 낚아채 건너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첫날 밤부터 이 모양이었으니 이 혼인이 어떤 혼인이 될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추얼이라는 여인은 참으로 기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눈시울 한번 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신방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팔짱을 끼고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된장 냄새를 맡더니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것입니다. 그날 밤으로 우추얼은 부엌을 점령했습니다. 삐걱대는 아궁이를 뜯어 고치고 금이 간 솥을 찰흙으로 메웠으며 먼지가 소복이 쌓인 찬장을 박박 닦아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허바탐과 백현양이 잠에서 깨었을 때 부엌에서 구수한 누룽지 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텅 빈 곳간에서 대체 무엇을 끓이나 싶어 고개를 내밀어 보니 우추얼이 뒷마당 장독 뒤에서 말라비틀어진 무청을 찾아내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말입니다. 허바탐은 그런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마루에 턱하니 버티고 앉아 곶간이 비었으니 내가 알아서 채우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냐며 허바탐은 은근히 압박을 가했고 남편 이승겸은 아예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노름판을 전전하고 해가 지면 기방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집에 들르는 것은 그저 빨래 냄새를 맡으러 잠깐 발길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입을 모아 쓸모없는 계집이라며 구박을 퍼부어도 우추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추얼은 아침이면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아버지 우만금이 살아생전 상단 어른들 어깨 너머로 가르쳐준 약초 감별법이 고스란히 손끝에 남아 있었던 덕분입니다. 산삼까지는 아니더라도 당귀와 감초, 템뿌리 같은 약재를 골라내는 안목은 저작거리에 노련한 독고약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추얼은 캐온 약초를 정갈하게 다듬어 장터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집안 식탁을 차렸습니다. 간혹 시정대중이 우추얼의 듬직한 체구를 보며 낄낄거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우추얼은 두 주먹을 허리에 딱 올리고 배를 앞으로 쑥 내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 배가 왜 이렇게 크겠소? 복이 가득 차서 그런 것이요. 그 호탕한 한마디의 장터가 한바탕 뒤집어지도록 웃음바다가 되었고 놀리려던 사람들도 무안해져서 머리를 긁적이며 슬슬 발을 뺐습니다. 우추얼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멸시 앞에서도 기죽는 법 없이 호탕하게 뒤집어 엎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집안 살림도 우추얼이 맡고 나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텃밭에 무와 배추를 심었고 장독대를 새로 들여놓아 된장과 간장을 담갔으며 허름한 울타리를 손수 고쳐 닭 몇 마리를 들여놓았습니다. 텅 비어 바람만 통하던 곶간에 곡식 자루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바탐과 이승겸은 밥상이 풍성해지는 것을 내심 즐기면서도 우추월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부르면 트림을 하며 양반집 며느리가 저작거리에서 장사질이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백현양이었습니다. 백현양은 평생 무능한 남편과 한량 같은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현양의 눈에 며느리 우추월은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이 되살아난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신보다 10배는 더 씩씩하고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백현양이 밤마다 부엌 뒤편에서 홀로 고된 설거지를 하는 우추월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던 것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추월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돌아오다가 마당 돌부리에 발이 걸려 물을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승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내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꼴 좀 봐라. 뚱딴지가 자빠지니까 땅이 다 꺼지겠네. 이승겸이 깔깔대며 방문을 닫았고 흙바닥에 엎어진 우추월의 치마 자락에는 물이 축축하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뛰쳐나온 백현양이 아무 말 없이 우추월 곁에 쪼그려 앉아 젖은 치마를 손수짜 주었습니다. 백현양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며느리의 치맛자락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추월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백현양의 두 눈에는 이미 물기가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백현양은 그 눈물을 들킬까 두려웠는지 고개를 휙 돌리며 부엌 안으로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추월은 그 떨리는 손끝에 남은 온기를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오직 저 시어머니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추월은 그날 밤 가슴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차가운 겨울바람이 가문의 대문을 덜컹거리며 흔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노름을 일삼고 돌아온 남편 이승겸의 뒤를 따라 번쩍이는 가마 하나가 마당으로 느릿느릿 들어왔습니다. 가마 문이 스르륵 열리자 그 안에서 꽃처럼 고운 여인 하나가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나이는 20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달걀처럼 희고 매끈했으며 가녀린 허리에는 곱디고 온 비단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승겸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마당 한복판에 서더니 가슴을 쭉 펴고 허바탐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뱃속에 아이까지 들어섰으니 첩으로 드리겠노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허바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영감은 화를 내기는커녕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수염 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다는 말에 평소의 판단력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허바탐이 그 자리에서 미화를 향해 어서 오너라. 우리 집안의 경사로다라며 환한 낯을 보였으니 이 집안의 앞날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미화라는 여인은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안방을 꿰찼습니다. 이승겸의 팔짱을 끼고 안방 문턱을 훌쩍 넘어 아랫목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이불깃을 턱까지 끌어올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배가 차서 미역국이 먹고 싶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허바탐은 당장 미역국을 올리라고 부엌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그 고함은 고스란히 우추월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가문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실 부인인 우추월은 부엌과 텃밭을 전전하는 하녀 신세가 되었고 첩인 미화는 안방 윗목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상전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순물 온도가 미적지근하다고 대야를 발로 걷어차기 일쑤였고 반찬 가짓수가 적다며 상을 밀어냈으며 저녁이면 방바닥이 눅눅하다고 아궁이에 불을 덧대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루 종일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 혈안이 되어 돌아다니는 것이 이 여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이승겸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내는 첩 앞에서는 완전히 녹아내린 엿가락 같았습니다. 미화가 입술을 삐쭉 내밀면 달려가서 부채질을 해주고, 미화가 어깨를 으쓱하면 뒤에서 주물러주며 실실 웃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밥상을 차려들고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미화의 젓가락이 향하는 반찬 그릇에만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양반의 자제라는 작자가 체면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첩의 치맛자락에 휘둘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승겸은 미화의 말 한마디에 종이 인형처럼 흔들리고 있었으니 보는 이들이 혀를 찰 노릇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추월은 먼동이 트기도 전부터 우물물을 길어와 쌀을 씻고 텃밭에서 각 뽑은 무로 국을 끓여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이 4가지나 올라간 제법 구색을 갖춘 밥상이었지요. 우추월은 그 무거운 상을 2팔로 번쩍 들어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랫목에는 비단 이불을 무릎까지 덮고 앉아있던 미화가 젓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젓더니 코를 찡긋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밥상 다리를 발바닥으로 냅다 밀어 확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방바닥에 쫙 퍼졌고 정성스레 지은 하얀 쌀밥이 흙바닥처럼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미화는 젓가락을 내팽개치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국이 짜서 도저히 못 먹겠으니 당장 다시 해오라는 것이었죠. 우추월의 새벽잠과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긴 밥상이 한순간에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이승겸은 말리기는커녕 미화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냐고 다독거리기 바빴습니다. 건너방에서 기침 소리를 내던 허바탐조차 첩이 아이를 가졌으니 입맛을 맞춰주어야 한다며 며느리인 우추월을 나무랐습니다. 우추월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닥에 엎질러진 것들을 손바닥으로 쓸어 담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우추월은 무릎을 탁탁 털고 일어나 엎어진 상을 한 손으로 가볍게 집어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으니 그 담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쇠로 만들어도 이 정도 배짱은 나오지 않을 법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기고만장해진 미화는 우추월을 얼마나 더 부려 먹을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안방 아랫목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을 보며 느릿느릿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몸도 무거운 사람이 발이 퉁퉁 부어서 쑤시니 형님이 와서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말입니다. 정실 부인을 개인 몸종쯤으로 여기고 부리는 아나무인 격의 억지였지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쯤에서 분통이 터져 울음을 터뜨리거나 문을 박차고 나갔을 텐데 우추월은 그 순간 양볼의 보조개가 깊게 파이도록 싱긋 웃었습니다. 우추월이 2 소매를 걷어붙이며 안방으로 성큼 들어가더니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압류 뼛속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말고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쟁쟁했던지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척하며 상황을 살피던 백현양까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습니다. 우추월은 미화의 발목을 2 손으로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미화는 처음에는 콧대를 높인 채 형님 살살 좀 해달라며 여유를 부렸는데 그 다음 순간 안방에서는 짐승이 포효하는 것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추월의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었던 것이죠. 매일 새벽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텃밭의 단단한 흙을 호미로 파헤치며 무거운 무쇠솥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던 그 소나귀 힘이 미화의 발바닥 한복판을 사정없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지압점을 강하게 짓누르자 미화의 안색은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두 발을 허공에서 마구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버둥거렸지만 우추월의 두툼한 손바닥이 발목을 움켜쥔 힘은 마치 단단한 쇠집게와 같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화는 이불깃을 두 주먹으로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버텼으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눈물과 콧물이 한데 뒤섞여 줄줄 흘러내렸고 목이 쉬어라 악을 쓰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안방 밖에서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은 이승겸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추월은 두 눈을 반달처럼 휘며 더없이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앞에서 미화는 두 볼에 번들거리는 눈물, 자국을 남긴 채 꺽꺽 소리를 내며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겸이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벌린 채 서 있는 사이 우추월은 미화의 발을 가뿐하게 내려놓으며 다정한 어조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구려. 아까는 참으로 시원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화가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한 것은 애초에 자기가 먼저 주물러 달라고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자충수를 둔 셈이었죠.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화가 우추월에게 다시 트집을 잡으려고 입꼬리를 실룩거릴 때마다 우추월이 아무 말 없이 솥뚜껑만 한 손바닥을 허공에서 쓱 펼쳐 보이면 미화의 안색은 즉시 창백해지며 입이 조개처럼 꽉 닫혔습니다. 발바닥을 관통하던 그 살인적인 통증이 몸에 깊이 각인된 탓이었습니다. 미화가 움찔하며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고개를 돌리면 우추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유쾌한 광경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으니 보는 사람으로서는 통쾌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으나 미화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게 꺾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추월에게 정면으로 덤비는 것은 포기했지만 대신 비겁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승겸의 귀에 밤마다 독한 말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이승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쥐어짜며 우추월이 자신을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라서 잘못되면 어쩌느냐며 온갖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이승겸은 첩의 눈물의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때부터 우추월을 향한 구박과 핍박의 수위는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시아버지인 허바탐까지 이 기세에 가세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미화가 시아버지 앞에서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가녀린 목소리로 아버님 소첩이 건강한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꼭 이어드리겠사옵니다. 라고 읍소할 때마다 이 영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흡족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첩의 아양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녹아내리는 이 가소로운 꼴을 지켜보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씁쓸하게 고개를 젓는 우추월과 부엌 문틈 사이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두 주먹을 부르르 떠는 시어머니 백현양이었습니다. 백현양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화의 눈빛이 시아버지를 향할 때나 남편을 향할 때 그 속에 따스한 진심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치밀한 계산만이 번뜩이는 차갑고 서늘한 눈이었습니다. 백현양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이 장차 어떤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선량한 며느리가 진흙탕 같은 처지 속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져 갈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모든 식솔이 잠든 집안에서 백현양 홀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하나를 밝혀둔 채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으나 바늘을 쥔 손은 한참 동안 허공에 머물러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백현양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어금니를 악물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일렁이며 그녀의 깊은 주름 사이사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처절한 결심을 품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에 백현양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우추월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백현양이 갑자기 솥뚜껑을 번쩍 들어 마당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묵직한 무쇠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쟁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우추월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눈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전날까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매섭게 지켰던 눈매와 부르르 떨리는 두 주먹으로 우추월을 내려다보는 그 기세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백현양이 부엌 문턱을 발로 쾅 걷어차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아침부터 부엌에 붙어서 귀한 양식이나 축내고 있으니 당장 여기서 썩 나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추월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아버지 허바참의 핀잔이나 남편 이승겸의 냉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뎌왔던 그녀였으나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저런 모진 말이 나오자 가슴, 한복판을 벼락으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우추월이 앞치마를 움켜쥔 채 망연자실해 있자 백현양이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도끼를 품었는지 우추월이 자기도 모르게 반걸음을 뒤로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그날부터 백현양의 구박이 시작되었는데 그 수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추월이 새벽부터 우물물을 길어와 정성껏 빨아 널어놓은 빨래를 백현양이 장대째 뽑아 마당의 진흙더미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하얗게 삶아낸 저고리와 버선이 검은 흙탕물에 젖어 얼룩덜룩해졌고 우추월은 아래 딥수를 짓씹으며 다시 빨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 백현양은 다시 다가와 빨래 광주리를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미련한 것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 천추의 한이라며 온 동네가 들으라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승경과 미화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대청마루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건들거리며 신이 나서 구경을 했습니다. 미화가 이승겸의 어깨에 기대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웃었고 이승겸은 우추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등을 돌린 마당에 이제 우추월의 편은 이 집안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백현양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우추월이 잠든 행랑채 문을 한밤중에 벌컥 열고 들어와 찬물을 머리 위로 끼얹기도 했고 우추월이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으며 상다리를 분질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백현양은 바가지를 내던지고 마당을 쓸던 빗자루로 우추월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모진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광경이 하도 처참하여 담장 너머로 엿보던 시정대중들조차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우추월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넘어졌을 때 젖은 치맛자락을 짜주던 그 가늘게 떨리던 손길과 밤마다 부엌 뒤편에서 자신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 애처로운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하루아침에 저토록 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추월이 아무리 기죽지 않는 강인한 심성의 소유자라 해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라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리자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백현양이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우추월의 행랑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백현양의 손에는 우추월이 시집올 때 들고 왔던 그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현양이 행랑채 문을 벌컥 열자 마침 머리를 빗고 있던 우추월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현양은 보따리를 우추월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으며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칠거지 악의 년아. 오늘로 이 집에서 당장 꺼져라. 우추월의 손에서 떨어진 빛이 마루 위에서 딸각 소리를 냈습니다. 백현양은 우추월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며 행랑채에서 마당으로 다시 마당에서 대문 쪽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우추월의 체구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한들 시어머니를 밀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밀쳐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마 밀쳐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추월은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의 얼굴만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소동을 듣고 안채에서 미화가 가장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더니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뒤따라 나온 이승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앞다투어 달려와 우추월의 등짝을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미화가 우추월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며 얄미운 콧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알터니가 시원하게 빠졌네. 형님 안녕히 가시구려. 이승겸도 질세라. 우추월의 보따리를 대문 밖 흙바닥에 내던지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안쪽에서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위로 미화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우추월은 대문 앞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먼지가 풀썩 일었고 시집 온 이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고 그녀는 길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 코끝이 시리도록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문득 가슴에 안겨있던 보따리에서 둔탁한 무언가가 복부를 눌렀습니다. 우추월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의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보따리였으나 그 무게가 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시집 올 적에는 헌저고리 한 벌이 전부여서 깃털처럼 가벼웠는데 지금 품에 안긴 보따리는 마치 묵직한 돌덩이라도 넣은 듯 무게감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추월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천조각뿐이었으나 안감 쪽이 이상하게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더듬어 실밥을 뜯어내자 꼼꼼하게 두 겹으로 꿰맨 안감 사이에서 은전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두 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잼의 은전과 함께 금가락지 두 쌍이 천 사이에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우추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은전 더미 맨 밑바닥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우추월이 그 종이를 펼치자 투박하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종이 가득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 더듬어가며 읽어내려간 우추월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못난 시어미를 원망해라.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너를 빼내려면 이 방법뿐이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태바느질을 하며 몰래 모은 것이니 이것을 미천 삼아 내 인생을 살아라. 부디 행복해야 한다. 글씨 끝이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먹물이 번진 것이 아니라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우추월은 그 서찰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마다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뒤집혔습니다. 빨래를 지게에 처박던 백현양의 손이 왜 그렇게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는지, 찬물을 끼얹으며 고함을 치던 목소리가 왜 중간중간 갈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밀어내던 시어머니의 눈이
왜 끝까지 우추월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비로소 앞뒤가 맞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구박은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썩어가는 집안에서 살려내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주겠다고 작정한 한 여인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추월이 서차를 가슴팍에 꾹 눌러 안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고 길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온몸을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아까 흘린 서러운 눈물과는 그 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분함이 한꺼번에 뒤엉켜 가슴팍을 찢어놓는 것 같은 통곡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우추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두 줄기 선명하게 남았으나 그 눈빛만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추월이 이를 꽉 깨물고 보따리를 등에 단단히 묶어 올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허바탐댁의 대문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 백현양이 기둥 뒤에 숨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추월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추월이 몸을 돌려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점점 보폭이 넓어졌고 어깨가 펴지더니 그녀 특유의 묵직하고 당당한 걸음걸이가 돌아왔습니다. 우추월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갈 만큼 작았으나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우추월이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하여 모시러 오겠습니다. 찬바람이 우추월의 등을 떠밀어주듯 불어왔고 보따리를 짊어진 커다란 그림자가 고갯길을 향해 성큼성큼 멀어져 갔습니다. 우추월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버지 우만금이 살아생전 상단을 꾸려 위세를 떨치던 친정 동네의 장터였습니다. 한때 우만금의 깃발이 드높게 펄럭이던 그 장터는 이제 다른 상인들의 차지가 되어 있었고 우추월을 알아보는 시정대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추월은 시어머니 백현양이 평생 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준 소중한 은전을 절대로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터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싸매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보부상의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떼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등에 지고 팔도를 누비며 파는 것. 그것이 미천이 가장 적게 드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우추월은 은전 절반을 털어 충청도 내포 장터에서 소금 가마니를 사들였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해안가에서는 헐값이지만 내륙 깊숙한 산골로 들어갈수록 금값이 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금 장사로 거상이 되는 과정을 어릴 때부터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우추월은 어디서 물건을 사서 어디로 가져가야 이윤이 남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부상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넘고 진흙탕이 된 신장로를 걸으며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수십 리를 걸어야 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통의 장정들도 소금 한두 가마니를 지면 허리가 휘어 끙끙대기 일쑤였으나 우추월은 달랐습니다. 다른 보부상들이 두 가마니를 등에 올릴 때 우추월은 대여섯 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 지게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주변의 시정대중이 기겁을 하며 그러다 허리가 부러진다며 만류했지만 우추월이 떡 벌어진 어깨에 힘을 주고 지게를 번쩍 들어 올리자 정작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것은 우추월의 허리가 아니라 지게 다리였습니다. 지게를 두 개나 분질러 먹고 나서야 장터 대장간에서 참나무를 깎아 특별히 제작한 튼튼한 지게를 하나 맞췄습니다. 그 지게 위에 소금 가마니를 8개나 올리고도 우추월은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 번에 남들의 서너 배가 넘는 양을 실어 나르니 당연히 장사가 번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골 장터에 도착하면 소금을 기다리던 안악들이 우추월의 지게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추월은 소금을 넉넉하게 퍼주면서도 충분한 이문을 남겼습니다. 소금을 팔아 번 돈을 다시 산골의 약재와 산나물에 투자했고 그것을 들고 해안가 폭우로 내려가면 또 몇 배의 이익이 붙었습니다. 사들이고 짊어지고 걷고 파는 이 과정을 우추월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쉼없이 반복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팔도 보부상들 사이에서 충청도의 덩치 큰 여인 하나가 지게에 산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보부상이냐며 혹은 뚱뚱한 여편네라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우추월과 단 한 번이라도 마주쳤던 상인들은 더 이상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우추월의 장사 수완이 가히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값을 매기는 솜씨가 어찌나 정교하고 정확했는지 우추월이 이 물건은 석 달 뒤에 반드시 값이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 정말로 석 달 뒤에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올해는 흉년이 들 것이니 곡식을 미리 비축해 두라 이르면 어김없이 그해 가을에 극심한 흉작이 닥쳤습니다. 거상, 우만금의 핏줄은 결코 속일 수 없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추월이 보부상물이 10명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골로 소금을 나르던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대관령 자락의 고갯길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 양옆의 수풀 속에서 장정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굴에 시꺼먼 숯검댕을 칠하고 손에는 시퍼런 칼과 몽둥이를 든 산적대가 길목을 딱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칼끝으로 보부상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짐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서슬퍼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다리를 후들거리며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대열의 맨 앞에서 걷던 우추월만큼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게끈을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산적 두목을 정면으로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산적 두목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칼을 들고 한 발 다가선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우추월이 산더미 같은 짐을 진 상태. 그대로 땅을 박차며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소금 가마니 8개의 육중한 무게에 우추월. 자신의 체중까지 오롯이 실린 격렬한 돌격이 산적 두목의 명치를 정통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파괴력은 참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산적 두목의 거구는 허공으로 둥실 떠올랐다가 고갯길 옆 숲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요란하게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산적 5-6명이 기겁을 하면서도 칼을 빼들고 한꺼번에 덤벼들었으나 우추월은 지게를 벗어 땅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더니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칼을 왼손으로 가볍게 낚아채고는 오른손 바닥으로 그놈의 가슴팍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 단 한 방의 산적은 서너 발자국이나 뒤로 밀려나 자빠졌습니다. 두 번째 놈이 뒤에서 몽둥이를 내리치려 했으나 우추월이 몸을 휙 틀어 받아치니 단단한 몽둥이가 두 동강이 나며 산적의 비명이 산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머지 물풀이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칼을 내팽개치고는 산속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우추월이 두 주먹을 허리에 얹고 도망치는 산적들의 뒤통수를 향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다음에 또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이 지게째로 너희 놈들을 날려버릴 것이니 그리 알라. 알았느냐? 풀숲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산적 두목이
그 호통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나더니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고갯길에는 우추월의 호탕한 웃음소리만이 산울림이 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던 보부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으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이 나간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지긋한 보부상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우추월 앞에 깊숙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리더니 목이 맨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오늘부터 당신이 우리의 행수 어른이시오. 그러자 다른 보부상들도 와르르 일어나 우추월을 애워싸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저작거리에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산적을 맨몸으로 때려잡은 여장부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팔도의 보부상들이 우추월을 찾아와 줄을 섰습니다. 우추월의 밑으로 들어가면 산적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우추월이 설계하는 장사 경로와 물건을 골라내는 안목이 귀신같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우추월은 행수의 자리에 오른 뒤부터 물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만금에게서 물려받은 천재적인 셈법으로 각 지역의 물자 흐름을 꿰뚫었고 기후를 읽어 풍년과 흉년을 미리 예측하여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봄에 씨앗값이 쌀 때 미리 사들였다가 가을 흉년에 비싸게 내놓는 시기였는데 그 적중률이 열이면 열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돈이 돈을 불렀고 보부상 무리는 어느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보찜 하나로 시작한 장사가 불과 3년 만에 팔도를 주름잡는 거대한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추월은 비단옷을 걸치고 상단의 장부를 직접 관리하며 수백 명의 상인을 호령하는 대행수가 되었습니다. 과거 시장 바닥에서 우추월의 행색을 보며 낄낄거리던 시정대중이 이제는 우추월의 가마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길을 비켰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비웃던 자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날이 결국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추월은 아무리 돈이 쌓이고 사람들이 떠받들어도 밤마다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품속에 늘 간직하고 다니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바로 시어머니 백현양이 눈물로 적어준 그 서찰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상인들을 물린 깊은 밤, 우추월은 호롱불 아래에서 그 서찰을 꺼내 펼쳤습니다. 텟바느질로 갈라터진 손으로 앉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그 글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우추월이 서찰을 접어 다시 품에 넣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다짐이 단단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우추월은 상단의 규모를 더욱 키웠고 팔도에 지부를 두며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우추월을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단의 연락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우추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청도에서 급보가 왔는데 이승겸의 집안에 큰 변고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추월이 장부를 덮고 연락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들려오는 내용이 하나하나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우추월의 두 눈이 서서히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우추월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가마를 준비해라. 우추월이 쫓겨난 뒤 이승경과 허바탐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추월이 대문 밖으로 사라진 그날 저녁 이승겸의 집방 안에서는 잔치라도 벌어진 듯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미화가 이승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드러누워 콧노래를 불렀고 이승겸은 술잔을 기울이며
거추장스러운 짐을 털어낸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짐을 하나 덜어냈다며 실실 웃어댔습니다. 허바탐마저 안방문을 열어젖히고 그 꼴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수염을 쓸어내렸으니 이 집안 남자들의 속내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추월이 이 집에 머물 때 허씨 가문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말입니다. 텃밭에서 무와 배추를 일구고 닭을 돌보며 달걀을 거둔 것도, 장터에 나가 독고 약에게 약재를 팔아 쌀을 사온 것도 전부 우추월의 손끝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우추월이 사라진 허씨 집안은 바퀴 빠진 수레나 다름없었습니다. 텃밭에 물줄기가 없으니 채소는 말라 죽었고 닭들을 돌보지 않으니 담장을 넘어 달아났으며 약재를 캐올 사람이 없으니 당장 쌀을 살 돈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고가는 다시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미화가 밥상을 차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아궁이에 불 때는 법도 몰랐고 배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안방에 들어누워 배가 고프다며 투정만 부려댔고 이승겸은 시정대중이 북적이는 저작거리를 뛰어다니며 외상으로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하나 외상도 한두 번이지 양반 체면의 갚지도 못할 빚이 쌓이자 주막 주모들은 이승겸만 보이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하건만 이승겸은 여전했습니다.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노름판으로 달려갔다가 미천까지 모두 날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집안 형편이 바닥을 치자 미화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겸을 향하던 달콤한 콧노래와 교태는 하루가 다르게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승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등을 돌려버렸고 말을 걸면 짜증 섞인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미화의 눈에 이승겸이라는 사내는 이제 이용 가치가 사라진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겸은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가 전혀 없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미화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승겸이 저작거리에서 술을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잠든 틈을 미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화는 살금살금 일어나 이승겸의 허리춤을 뒤져 곡간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은밀하고 능숙했는지 이승겸은 코를 골며 몸을 뒤척일 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화는 그 열쇠를 움켜쥐고 곡간으로 향했습니다. 곡간 안의 곡식은 진작에 바닥났으나 구석진 장롱, 깊은 곳에는 허바탐이 목숨처럼 아끼던 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씨 가문 3대의 내력이 담긴 땅 문서, 3장과 선대부터 물려받은 옥비녀 한 쌍, 그리고 은장도 하나였습니다. 이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자 팔기만 하면 논서너 마지기는 좋게 살 수 있는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미화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돌아가 자신의 옷가지와 폐물까지 챙겨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소리 하나 없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니 처음부터 이 순간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치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미화는 마지막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승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웃음이 한 줄기 스쳤고 곧장 몸을 돌려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미화는 어둠을 틈타 자취를 감추었으며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를 무렵에는 이미 고을의 경계를 넘어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승겸이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을 때 안방은 적막하리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화의 옷가지와 빗 그리고 신발까지도 단 하나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승겸이 벌컥 문을 열어 젖히자 서랍은 흉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땅 문서와 폐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소복하게 쌓인 먼지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승겸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곳간 문턱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건너방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온 허바탐은 텅 빈 서랍을 목격하는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허허허하는 신음 같은 헛웃음을 내뱉으며 손에 쥐었던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마당 돌바닥 위로 앞꿈치부터 고꾸라지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러 손을 썼으나 이미 풍이 들어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말문마저 어눌해져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잊지 못하는 반신불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승겸이 어떠했겠습니까? 미화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린 제 잘못은 티끌만큼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술을 들이부으며 온 동네를 비틀비틀 돌아다녔고 자신이 3대째 내려오는 양반의 자손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는 미화가 자신을 속였다며 주정을 부렸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허공을 향해 헛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양반의 채통은커녕 동네 개조차 피해 다니는 초라한 주정뱅이가 된 것입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수발하고 미치광이처럼 구는 아들을 먹여 살리는 고된 짐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백현양의 몫이 되었습니다. 55의 나이에 백현양은 남의 집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잔칫집 부엌에 불려가 전을 부치며 적은 품침을 벌어야 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진물이 배어 나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와도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백현양이 하루라도 일을 해서 벌어오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 솥을 걸고 밥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이면 백현양은 마당 구석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가의 별빛이 어릴 때면 어김없이 한 사람의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우추월이었습니다. 밥은 거르지 않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혹여 길바닥에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백현양의 두 뺨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허씨, 집안의 형색은 갈수록 처참해져 기와가 무너져 내리고 담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습니다. 한때 양반댁이라는 현판을 당당히 걸었던 대문은 한쪽 경첩이 빠져 비스듬히 기울어지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폐가인 줄 알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뿌연 흙먼지가 피어오르더니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가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가마 앞뒤로 수십 명의 상인이 줄을 지어 호위하고 있었으며 깃발에는 우추월 상단이라는 5글자가 봄바람에 당당히 펄럭였습니다. 길 양쪽으로 몰려든 시정대중은 웅성거리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고을에 이 정도 규모의 상단이 들어오는 것은 새로 부임하는 사도를 맞이할 때도 본 적 없는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가마가 고을 한복판에 멈춰 섰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비단 옷을 화사하게 걸친 여인이 한 발을 내디뎠는데 그 체구가 가마 문턱을 가득 채울 만큼 당당하고 컸습니다. 바로 우추월이었습니다. 과거 때가 전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이 고을에 시집왔던 그 뚱뚱보 며느리가 이제는 팔도를 호령하는 거상의 위엄을 온몸에 두르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추월이 가마에서 내려 고을거리를 천천히 걸어가자 그 발걸음
하나하나의 땅이 울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시정대중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우추월의 매서운 눈이 고을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시부모가 어느 잔칫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수하들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추월이 수행원을 돌아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잔칫집이 어디냐? 수행원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자 우추월의 가마행렬은 고을 동쪽 끝에 있는 잔칫집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잔칫집 부엌은 매캐한 연기와 기름진 냄새로 자욱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기름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안악내 서너시 줄지어 앉아 쉴 새 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 줄 맨 끝자리에 백현양이 있었습니다. 백현양은 등이 굽어 거의 솥 위에 코를 박을 듯한 자세로 앉아 갈라 터진 손으로 반죽을 떼어 기름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등마다 기름이 튀어 생긴 붉은 화상 자국이 겹겹이 얹혀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흉하게 척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양반 가문의 안주인으로 세도를 누렸던 여인이 품질 몇 푼을 벌기 위해 남의 집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잔칫집 마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부엌 안까지 밀려들었고 옆에 앉아있던 안악이 목을 빼 밖을 살피며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리 시끄러운 거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현양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전 부치는 손을 멈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장이라도 더 부쳐야 오늘 품청으로 쌀 한 대라도 더 살 수 있었고 그 쌀로 병든 남편 허바탐과 술주정뱅이가 된 아들 이승겸의 저녁을 지어야 했습니다. 바깥의 소란 따위는 그녀에게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부엌 입구에 드리워진 멍석 가림막이 거칠게 젖혀졌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기름 연기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부엌 안안악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비단옷을 걸친 여인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자 하나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우추월 상단의 대행수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이미 마당을 한 바퀴 돌아 전해진 뒤였습니다. 오직 백현양만이 고개를 숙인 채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한 발 두 발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윽고 백현양의 바로 옆에서 멈추었습니다. 누군가의 짙은 그림자가 백현양의 갈라진 손등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백현양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크고 두툼한 손 두 개가 백현입여 손을 덥석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넓었던지 백현양의 손이 마치 아이의 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백현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둥글고 큰 체구, 그리고 눈이 사라질 만큼 환하게 웃고 있는 보족의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백현양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를 반복하더니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겨우 짜냈습니다. 추워라. 하지만 그 뒤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끊겼고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기름때 묻은 앞치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추월이 백현양의 손을 꼭 쥔 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단옷 자락이 부엌 흙바닥에 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추월이 절을 하고 고개를 들며 목청 가득 울림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우추월이가 어머니 덕분에 상단을 일으켜 돌아왔습니다. 백현양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그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강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백현양이 우추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우추월의 이마에 맞대었습니다. 갈라진 손바닥이 우추월의 두 볼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터져 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목구멍에서 엉켜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의 이마가 맞닿은 그 온기만으로 수년간 쌓인 그리움과 한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악들이 콧날이 시큰해져 앞치마로 눈을 훔쳤고 잔칫집 마당에 모인 시정대중들도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추월이 백현양을 부축하여 일으키고 자기 비단 겉옷을 벗어 백현양의 어깨에 둘러주었는데 기름때와 땀에 절은 무명옷 위로 화려한 비단이 내려앉자 백현양이 사양하려 했지만 우추월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추월이 백현양의 등을 토닥이며 부엌 밖으로 한 걸음씩 이끌었습니다. 잔칫집 마당으로 나온 우추월이 백현양을 가마 앞으로 모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비틀비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승겸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온몸에 풍기며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달려온 이승겸의 뒤를 지팡이에 의지한 허바탐이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추월이 거상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이 동네를 타고 이 두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승겸이 우추월 앞까지 달려오더니 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갓은 진작에 잃어버렸고 상투가 풀어져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으며 도포자락은 여기저기 찢어져 속옷이 훤히 비쳤습니다. 이승겸이 우추월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매달리며 애처롭게 울먹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소. 이제야 내 조강지처를 제대로 알아보겠으니 부디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시오. 그 뒤를 허바탐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따라와 지팡이를 놓치고 넘어질 듯 비틀거리더니 우추월 앞에 서서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이토록 당당히 돌아왔으니 이제 기울어진 집안을 다시 살려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며느리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전 재산을 첩인 미화에게 전부 털리고 비참한 거지. 꼴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양반의 채통을 운운하며 도리 타령을 하는 그 뻔뻔함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우추월은 이승겸이 자신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 그 손을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첫날 밤에 신부를 버리고 기방으로 도망치던 손이었으며 첩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며 희낙낙하던 손이었고 마침내 우추월을 대문 밖으로 매정하게 밀어내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우추월은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힘주어 풀어내며 자신의 치맛자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반발짝 뒤로 물러선 뒤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가족은 나를 살려주신 어머니 백현양 한 분뿐이요. 그 목소리가 잔칫집 마당 전체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이승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허바탐이 몸을 부르르 떨며 무언가 더 항변하려 했지만 우추월은 이미 몸을 돌려 백현양에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추월이 백현양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가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마 문을 활짝 열고 백현양을 먼저 태운 뒤 우추월은 가마 옆에 서서 이승겸과 허바탐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승겸이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흙바닥에 탔으며 가지 말라고 악을 써댔고 허바탐이 지팡이를 더듬으며 한 발짝 다가서려 했지만 우추월은 콧방귀를 세게 뀌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우추월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가마꾼들이 일제히 가마를 들어 올렸고 상단의 깃발이 봄바람에 휘날리며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백현양이 우추월의 듬직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생을 짓눌러 왔던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백현양의 몸에서 힘이 스르륵 풀렸고 주름진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추월이 백현양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은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백현양이 우추월의 손등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두 눈에서 흘러내린 마지막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깊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렬이 고울을 빠져나가며 뿌연 먼지를 일으켰고 그 뒤에 남겨진 이승겸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허바탐은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담장에 간신히 기대어 섰는데 멀어져가는 가마 행렬의 깃발이 아지랑이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칫집 마당에 모여있던 시정대중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토록 뚱뚱했던 며느리를 내쫓았던 집안이 결국 저 꼴이 되었다며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느냐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우추월은 그 뒤로 시어머니 백현양을 친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상단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안방을 골라 백현양을 모셨으며 우추월은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문안을 올리고 손수지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백현양은 처음에 이토록 과분한 대접이 제 몸에 맞지 않는 듯 어색해하며 송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추월이 매일 저녁 백현양의 거칠어진 손마디에 고운 기름을 발라주며 하루 동안 장터에서 겪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잘제잘 들려주자 그제야 백현양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우추월은 상단을 더욱 번창하게 일구었으며 백현양은 며느리의 너른 품 안에서 평생토록 가슴에 쌓아두었던 모진 한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비로소 편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시어머니로 살아야만 했던 여인과 그 독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진심. 어린 사랑을 끝내 보듬어 안은 며느리가 서로 마주보며 함께 늙어가는 풍경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대미가 아니겠습니까? 조선 팔도 산천에 우추월 상단의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휘날리는 곳마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였습니다. 한때 뚱보라 조롱받던 며느리가 조선 제1의 거상으로 우뚝 섰으며 세상에서 가장 매정했던 시어머니의 구박이 사실은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